요즘엔 생태 설명회라는 걸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 좁은 데에서 생태 설명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선아라고 합니다. 생명다양성 재단의 그 마지막 수업의 두 번째 시간, 야생으로 돌아온 문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생동물, 동물을 생각할 때는 서식지 개념을 아주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을 해야 된다. 동물은 서식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생태적인 존재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태라는 단어를 하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 다 이해를 해요. 아, 생태, 내가 잘 알지. 뭔가 뭐하고 이렇게 되게 잘 엮여 있고 아주 복잡하게 긴밀한 관계에 엮여 있는 그런 얘기잖아. 이거 정도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동물을 가둬 키우고 있는 동물원이라든지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요즘엔 생태 설명회라는 걸 많이 합니다. 생태 설명회. 사실은 이게 그 동물들을 좀 막 쇼를 하고 좀 괴롭히는 비판을 받으니까 하기 시작한 어떤 프로그램인데, 물론 생태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동물이 원래 야외에 그 서식지에서 살았다면 어떤 식으로 살았을지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행동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거기서 가두고 있는 존재, 사실은 게다가 내보낼 수도 있는 존재, 거기서 너무너무 좁은 원래 살고 있는 서식 환경하고 거의 닮지도 않은, 거의 재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환경에 키우면서 생태 설명을 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생태라는 것은 그토록 많은 긴밀한 그 관계들을 수많은 동물과 거기 있는 서식지 전체하고 맺는 건데 어떻게 그 좁은 데에서 생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동물은 사실 생태적인 끈이 모두 끊겨 있지만 그 동물의 동료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그냥 전제가 거기 숨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라도 생태 설명회라는 것은 모순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지적하는 이유는 생태에 대한 감음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은 생태적인 존재다고 하면 일단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먹이사슬 같은 거예요. 누구나 먹이사슬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먹이사슬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호랑이가 뭐 사슴을 먹고 사슴이 풀을 뜯고 뭐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때요? 굉장히 단순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누군가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을 먹는, 포식자가 피식자를 먹는 건데 바로 이러한 그 생태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다고 말은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인식하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하나만 얘기를 들어도, 그 포식, 피식 관계만 예를 들어도 굉장히 그 실상을 알고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제일 잘 알려진 예를 들어서 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미국에서 늑대를 도입한 사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늑대가 살았는데 늑대를 인간들이 다 없애고 나니까 이제 그 사슴들이 처음에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 다음에는 그들이 풀을 너무 많이 뜯고 그래서 사실 좀 황폐해지고 서식지가 이래서 결국엔 개체수가 급감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늑대들을 다시 재도입을 하니까 그 사슴의 숫자만 안정된 게 아니라 서식지 전체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슴들이 원래 물가에 가서 하도 많이 풀을 뜯었는데 그 강가는 거기는 그 수변 생태계라고 해서 좀 식상이 다릅니다. 근데 물가가 원래 동물들한테는 제일 필요하면서도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자기가 노출되거든요. 아무래도 강이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빽빽한 숲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몸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 마시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마시는 게, 목숨을 걸고 물 마시는 게 원래 야생동물의 어떤 신세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안 하고 편하게 하다가 그 사슴들이, 그래서 거기는 풀이 수변 생태계가 다 뜯겼다가 늑대가 돌아오고 나니까 눈치 보면서 먹고 덜 가고 하면서 수변 생태계가 살아났고, 수변 생태계가 살아나니까 심지어는 강의 흐름조차도 영향을 받아서 달라진 사례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위에 있는 늑대라는 동물이 갖는 효과가 단순히 밑에 피식되는 동물, 사슴의 개체수 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식지 전체의 변화까지 가져온다는 사례로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생태적으로는 톱다운 이펙트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런 포식, 피식 관계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들여다보면 정말 복잡한지에 대해서. 가령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가령 이제 늑대 말고 코요테 같은 동물, 특히 북미에서는 코요테가 머리도 좋고 그 원래 만화 영화에서도 쌩 하고 도망가는 로드러너를 쫓아가고 맨날 막 폭탄 만드는 애가 코요테인데
이 코요테가 사실은 또 가축을 좀 잡아먹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하니까 쏴 죽입니다. 죽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코요테가 원래 가끔씩 잡아먹던 여우라든가 스컹크라든가 너구리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코요테보다는 크기가 조금 작은 포식자들이 늘어나요. 그들이 늘어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들은 작은 새라든가 이런 애들에 대한 사냥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요테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코요테가 오히려 작은 새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어쩌다 먹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코요테가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 작은 새들이 더 못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요테가 나름 조절하고 있었던 너구리, 스컹크나 이런 작은 여우라든 약간 작은 포식자들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한마디로 조절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짱이 사라지고 나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설친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서 영어로는 Mesopredator Release라고 하는데 이걸 번역하면 중간 크기의 포식자들이 대거 방출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이걸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그냥 밑에 있는 새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아예 역전이 돼가지고 맨 위에 있는 포식자가 도리어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바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가령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구 있지 않습니까? 대구어가 하도 맛있고 워낙 그 식용으로 좋다 보니까 하도 원양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씨가 거의 말라가고 있는데 대구 어장이 아예 폐쇄된 곳들이 많습니다. 개체군이 다 사라졌어. 근데 대구가 원래 최상위 포식자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고등어라든지 이런 오징어, 그다음에 옆으로 걷는 개 있죠. 이런 동물들을 좀 잡아먹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바로 중간 포식자예요. 왜냐면 그들은 또 다른 조그만 동물들을 먹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가 바로 그런 동물들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대구가 많이 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까 너구리와 스컹크처럼 이런 오징어라든지 고등어 같은 애들이 점차 수가 많아집니다. 그 수가 많아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밑에 있는 다른 동물들 더 많이 잡아먹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징어나 이런 중간 크기의 포식자가 심지어는 대구의 새끼를 많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대구가 성체가 됐을 때는 오징어고 고등어고 이런 애들 다 잡아먹으면서 조절하지만 아무래도 새끼 때는 다른 동물의 밥이 되거든요. 근데 바로 내가 조절하던 원래 그 동물들을 더 키우게 되면 심지어는 내 새끼가 먹히기 때문에 내 수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잡아먹는 동물이었는데 이제 잡아먹히는 동물까지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을 먹는 이런 포식, 피식 관계 한 개만 보더라도 아주 정교하고 역동적인 어떤 관계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생태계는 이런 피식, 포식 관계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다른 공생관계, 편리 공생관계, 사실 별로 상관없는 관계, 기생관계, 온갖 관계들이 점철되고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물마다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 동물마다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동물마다끼리도 다 관계가 있고 그 관계도 무수하게 많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동물은 서식지를 포함해서 동물이란 개념으로 이해돼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일종의 관계망을 하나의 조그만 소우주로 본다면은 생태계라는 것은 이런 소우주가 무수하게 중첩된 것이 생태계입니다. 무수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의 소우주가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게 중첩된 것이 바로 생태계. 그 소우주들이 너무너무 긴밀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갖고 어느 쪽에서 하나의 실을 뜯는다면 대체 어디까지 갑자기 풀어질지 모르는 바로 그것이 생태계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은 생태적인 관계라고 했는데 그 생태적인 관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그냥 포식, 피식 정도를 그냥 생각을 하면 먹이 사슬 정도를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너무 정교하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지극히 단순화하고 일부의 관계만을, 일부의 링크만을 하이라이트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박쥐에서 누굴 통해서 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거대한 생태계에서 정말 무수한 경로로 뭐가 아직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냥 한 가지만을 보고 있는 거의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를 그냥 쫓아가고 있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생태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환경 위기도 함께 보는 것이 옳은 생태적 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동물의 생태가 어느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하고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그것의 파괴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